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은 인도에 대한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를 대체한다. 2. 인도는 한국과 손을 잡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깨뜨렸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가 인도에 추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대한민국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인도에 무기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방산 파트너인 러시아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는데요. 사실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도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양의 러시아제 무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인데요. 실내로 러시아군은 최신형 전차인 T-90을 350대밖에 운용하지 못하는 반면, 인도는 1025대라는 엄청난 수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명실상부 러시아제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러 제재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는 인도가 러시아와 친분을 이어갈래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사실상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고, 기업과 국가를 초월한 사상 최대의 제재에 국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대국인 러시아가 제재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8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는 2778개의 제재를 추가로 받으며 총 5530개 제재의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수준 역시 북한이나 세계 2위 제재 대상국인 이란의 3616건을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제재 폭탄을 맞은 것인데요. 또 10일 기준으로 국채 상환을 못해 디폴트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세계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거 북한이 받은 제재들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러시아의 올해 경제 전망은 최소치가 마이너스 15%로, 이는 대한민국이 맞았던 IMF의 3배 규모이며 러시아가 멜친 시절 겪었던 경제 붕괴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게 최소란 것입니다.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최대 마이너스 30%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러시아는 경제는 단 한미디로 표현하자면 끝장났다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면이 러시아의 산업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방산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텐데요. 모든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반드시 수입해야만 하는 품목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의 오랜 친구였던 인도는 러시마산 무기의 유지 보수가 완전히 불가능해져 무기 체계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의 군사적 변화는 대한민국에게 큰 기회입니다. 한국이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무기를 판매할 수 있고,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전통의 강호들이 인도 시장의 문을 두들길 텐데 한국이 감히 맞상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위산업 시장에 떠오르는 강국인 한국의 저력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의 중립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인도군에게 러시아제 무기의 대체제를 포함한 대규모 무기 공급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만약 인도가 무기를 교체한다면 한국을 우선순위로 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인도가 도입하는 방산무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가 대한민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무기를 팔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국과 인도는 건국 직후에는 식민지 병찰을 당한 경험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국경을 맞담게 되면서 이런 관계는 점차 변하게 됐습니다. 결국 국경 분쟁으로 유발된 1959년 중민전쟁을 계기로 철전지 원수가 되고 말았는데요. 최근까지도 카슈미르 동부의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인도는 또 파키스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며 칠러 국가가 됐음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포위망의 핵심 국가로 미국과 협력을 이어가는 독특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자 외교도 이제는 끝입니다.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던 최근의 대립에서 러시아가 실책을 범하면서 자멸함에 따라 외교 정책을 바꿔야 할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도 국내에서 반중 세력이 힘을 얻으며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도의 언론지 데칸 헤럴드는 인도가 러시아제 미그 29를 비롯한 각종 무기의 추가 도입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즉, 단순히 무기 도입을 취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첨단 무기의 끝판왕인 전투기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은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신에도 러시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얻어터지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특히 방산업계의 경우 몰락이 두드러집니다. 초특급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방산업체는 더 이상 최신의 기술력을 유지할 수 없어졌습니다. 세계 군 전문가들은 한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열강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다른 국가보다 최소 20년 이상 군사적으로 도태된 군사후 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러시아를 대체해 인도의 새로운 혈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한국산 무기체계는 전면전을 항시상정하고 개발된 무기들입니다. 또한 열악한 대한민국의 환경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대규모의 군사력 운용에 특화되어 대량 도입에 최적화된 체계입니다. 이를 증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 인도가 도입한 K9은 성공적인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무수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에 하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도 상당히 용이한데요. 이를 방증하는 게 인도가 올해 초 200대를 추가로 발주할 정도로 인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덕에 추가로 수출될 무기들이 여럿 생기고 있는데요. 해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디메이 3000 주목을 끌고 있고 지상에서는 한국산 장비를 이용한 민도산 장갑차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인도가 러시아산 장비를 교체할 물량을 한국이 받는 데 성공한다면 역대 초유의 대박이 날 수 있는데요. 현재 인도군이 보유한 러시아제 장비는 육군 장비만 하더라도 전차 3443대, 장갑차 3100대에 달하며 상당량의 다련 장로켓 같은 중요 화력 지원 무기가 러시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장비들을 못 쓰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무기 제재로 유지 보수와 개량에 대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K2표, K21, 레드백 천무 등 한국제 장비로 교체한다면 무려 8,000대 이상의 장비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무리 러시아가 막대한 자원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전 세계의 전방위적인 군사, 경제 제재를 쉽게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계 무역과 경제 개방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로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품의 공급망이 시장 논리에 따라 치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그물망 같은 협력 체계를 통해 소재를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분쟁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모든 게 막혔습니다. 실례로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원재료 하나로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 말묘소 부족에 따른 물류대란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만큼 현대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원자재 하나만으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러시아는 국가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중국, 일본과 정치적 분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세계 경제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급자족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첨단 소재가 가장 취약합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하고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의 끝판왕인 반도체의 생산 능력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반도체의 82%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군용장비 15%, 상용 제품은 3%에 불과해 러시아는 반도체 분야에서 전혀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칩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체 수단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칩의 수입이 중단되면 러시아는 앞으로 제대로 된 군용 장비조차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고작 0.8%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로는 아무리 희귀금속이 많고 유전에서 기름이 괄괄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전투기나 전차 같은 첨단 장비는 커녕 상용 장비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러시아를 중세시대로 회귀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러시아는 첨단 무기 개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무기 시장에서 도태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도가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산 만도 못해진 러시아제 무기를 사줄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인도 시장을 뚫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 됩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첨단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면 T-72와 T-90 전차는 K2표로 교체가 가능하고 장갑차는 레드백으로 교체하고 다련장 로켓 MRL은 전부 천무로 바꾸는 것도 꿈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인도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 역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숫자의 라파를 인도에 판매했으며 이를 이용해 인도 공군의 전투기를 프랑스제로 싹 갈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역시 유럽의 군사 강국들에 밀리지 않도록 새로운 무기를 내놓고 무기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방위산업은 순조롭게 새로운 무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미 K2와 레드백, K200A2, K808, K151, 천무, K9, TPQ-74K 등 최첨단 성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는 도산 만창 5급과 대구급 FFX-3 등 첨단 군함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불모지였던 전투기 산업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인도가 취소했다는 미그-29는 미들급 스펙의 전투기입니다. 만약 KF-21이 제 시간에 개발된다면 한국의 국산 전투기로도 충분히 인도 시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라팔이나 미국의 F-16V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한국의 KF-21 보라매입니다. 버전업이 되면서 스텔스 설계와 곧 통합돼 국산 첨단 미사일 덕에 전반적인 전투력이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러시아라는 세계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주름잡았던 방산 시장을 이제 한국이 공략해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한 군사 강국 반열에 오르는 일도 꿈이 아니게 됩니다. 인도는 국방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인도 경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값싼 인건비와 발전 가능성으로 차기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던 인도. 일본은 일찍이 이에 주목하여 예전부터 인도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추방명령을 발표해 일본 외교부에 불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가 순항 중이던 일본과의 협력을 깨고 새로운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 중이던 인도태평양 정책이 무산되고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사건.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인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그는 이전부터 일본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총리가 된 뒤 일본과의 협력을 늘리는 대표적인 친일파 인도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 정부가 일본인들을 추방하는 시행령을 발표, 인도-일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도양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하고 캔지스 강의 방사능 수치 또한 폭등해
인도 환경부에서 긴급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캔지스 강에서 몸을 씻은 뒤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리는 방사능 피폭자가 발생해 인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 끔찍한 환경재앙의 원인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인도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이 이번 사태의 전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당시 인도 정부는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인도양은 일본이 인접한 태평양과 동중국해와 가까이 있어 일본이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가 삽시간에 퍼질 거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은 인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 전 세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일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일본의 폭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일본이 인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염수를 방류한 것에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 인도 대사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도와 일본은 51조라는 거대한 액수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인도가 이렇게 매력적인 경제 협력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인도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염수를 방류해버리는 오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도양에 도달하여 의문의 피부병에 시달리는 인도인이 나오게 되자 인도 행정부가 폭발한 것이죠. 이로 인해 인도 정부가 일본인들을 추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추방 대상이 된 일본인들은 모두 구지라트 주에 모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일본인들을 추방시킬 세부적인 계획까지 모두 발표. 이번 추방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설마 했던 방사능 오염수가 정말로 인도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인도에 피폭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일본이 인도 정부에게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전달했으나 이미 늦었죠. 인도 정부는 자국에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국가는 일본 말고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입장문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믿었던 일본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인도에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도 정부가 분노하였다고 해도 51조 규모의 투자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당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던 인도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인도에서 좋은 협력 대상으로 새로이 떠오르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전부터 정성을 다해 진행한 신남방 정책은 동남아시아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보이며 동남아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인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이 안겨준 이웃나라의 막대한 경제 성장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더불어 삼성, 현대차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쌓은 신뢰와 인도 시장에서 보인 성공은 인도 정부의 눈길을 돌리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듯 획기적인 인도 공략 방안을 들고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 정부가 심각한 사안이라고 천명한 방사능 환경 재앙을 함께 복구하는 것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알고 보니 인도는 2030년까지 원전을 20개나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일본의 원전 기술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이 사업권을 모두 한국이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도 투자를 한국 정부가 직접 유치하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2,600억 원을 들여 인도의 공장을 새로 짓기로 약속하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도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로 한국이 가지게 될 이익은 경제적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 시장에 종속된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외교적 치욕을 안겨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그러나 이번 쾌거로 한국 국민들은 그런 치욕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값싼 인건비로 중국에게 묶여있던 한국 기업들에게 인도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 LG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인도로 공장을 옮길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죠. 또한 지금까지
일본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쿼드 가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는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의식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제 일본과 결별하고 한국을 파트너로서 대우하기 시작한 인도가 한국의 쿼드 가입을 반대하곤 나설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인도와 분쟁 중인 중국은 한국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자 전전 궁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해 안심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도 관계가 진전되자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잘못된 판단은 많은 일들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일본의 판단은 그들에게 안길 엄청난 이익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로 인해 인도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하게 된 한국. 앞으로도 한국-인도 관계가 어긋나는 일 없이 끝없는 상생과 조화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